사전투표 시작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후보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자리 나눠먹기 야합이라고 비판했는데 막판 대선 판도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서울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며 여성과 청년, 수도권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충남 아산 현충사 참배를 시작으로 5박 6일간의 전국 마라톤 유세에 나섰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어제 사회 분야를 주제로 마지막 법정 TV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마지막까지 대장동 의혹과 특검 도입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대기자의 손으로 분석해보는 정가동양 목요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전격 타결된 야권 단일화 배경과 대선 판세에 미칠 영향, 그리고 투표율과 최대 승부처 등 남은 관전 포인트를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사전투표 시작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후보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안 후보의 공을 들여온 더불어민주당은 자리 나눠먹기용 야합이라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두 후보의 단일화로 이번 대선은 사실상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는데 초박빙 판세 속에 선거판은 다시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김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밝힌 단일화 결심 배경입니다. 안 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하고 윤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고 윤 후보는 안 후보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 통합 정부의 성공을 위해 두 사람은 국민 앞에서 겸허하게 약속합니다. 저 안철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저 윤석열은 안철수 후보의 뜻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여 함께 성공적인 국민 통합 정부를 반드시 만들고 성공시키겠습니다. 두 후보는 미래지향적이며 개혁적인 국민 통합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승자 독식과 증오와 배제, 분열의 정치를 뛰어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수위 구성부터 공동정부 수립까지 상호 협의하고 대선 뒤 즉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습니다. 단일화 합의는 지난달 27일 윤 후보가 단일화 결렬을 통보받았다고 밝힌 지 나흘 만인데 어젯밤 마지막 TV 토론 뒤 심야 회동에서 전격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긴급회의를 열고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는 자리 나눠먹기용 야합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또 선대위를 24시간 비상체제로 전환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현명합니다. 지금까지 진행 과정을 다 지켜보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엄정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역사와 국민을 믿는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역사와 국민을 믿습니다. 민생, 경제, 평화, 통합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안 후보가 거대 정당 앞에 무릎을 꿇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면서 완주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의 유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6박 7일간의 전국 거점 유세에 나섰는데요. 이 후보는 약속한 공약을 지키는 검증된 대통령이라는 점을 내세웠고 윤 후보는 자신이 부패한 민주당 정권을 교체할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집중 유세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 후보는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공약 이행률이 평균 95%를 넘는다며 성과와 실적으로 유능함이 검증된 대통령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확실하게 보증하고
재구매해도 좋다고 여러분께 지금 권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 이재명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한번 써보지 않겠습니까? 이 후보는 여성 안심 대통령이 되겠다며 경기도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전국에 확대하는 등의 여성 공약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여성의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불평등과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폄훼하지 않겠다며 윤석열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이상한 소리 저는 하지 않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남녀가 평등하게 사회, 경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평등한 대한민국.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충남 아산 등 충청권을 시작으로 6박 7일간의 전국 순회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하루 만에 천안, 공주 등 충청권에 이어 사천, 창원을 훑은 강행군에 나선 윤 후보는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헌법과 선거법 개정을 내세우며 정치교체를 주장하는 것은 정권교체 열기를 정치교체로 물타기 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떠드는 바로 그 주축 세력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정치 교체라는 것은 사람이 교체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국민의힘이 집권하게 되면 민주당의 양심 있는 정치인들과 협치하겠다며 국민 통합을 약속했습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 갈아치우고 민주당의 양식 있는 분들과 멋진 협치를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고 이 나라의 경제 번영 이루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권 단일화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마치고 유세 일정을 재개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서울 건국대 앞에서 2030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등 청년 중심의 유세를 펼쳤습니다. 국회 방송 임치현입니다. 20대 대선 마지막 법정 TV 토론이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 TV 토론인 만큼 후보들 간 신경전도 치열했는데요.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특혜 의혹을 두고 전례 없이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태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어김없이 대장동 특혜 의혹에서 충돌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제기한 윤 후보와 특검을 하자고 맞선 이 후보 간 거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유동규, 김만배가 우리 이 후보님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는 정진상, 김용과 이 사업을 위해 의형제 도원결이 맺었다는. 특검 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 두 번째,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복지 정책에서도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윤 후보는 선별적 복지를 내세우며 이 후보가 줄곧 강조해온 기본소득을 정조준했습니다. 탄소세다, 또 국토보유세다 이렇게 해서 증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후보는 국민의힘 정강정책에 있는 기본소득 개념을 꺼내들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혹시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 한다 이렇게 들어있는 거 아십니까? 그 기본소득은 우리 이 후보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본소득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과라고 말하면 사과인 것이지 내가 말하는 사과는 다르다. 또 윤 후보가 조카의 데이트 폭력 살인 사건을 심신미약으로 변호한 이 후보를 겨냥해 여성 인권을 짓밟은 거라고 지적하자 이 후보는 범죄인을 변호하는 직업으로 어쩔 수 없었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노동자와 소수자 문제에서 차별화된 소신을 강조했습니다. 심 후보는 차별금지법 입법을 압박하는 한편 5인 미만 기업에 적용이 제외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여야 모두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며 비판했습니다. 모든 권력을 쥔 두 양당이 이런 중대재해를 제대로 막을 수 있는 법안 하나 처리 안 하고 아무것도 잘못한 것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 사회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또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세운 윤 후보를 향해 여성 혐오, 남녀 갈라치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회 방송 태윤영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실시됩니다. 사전투표는 신분증만 있으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사전투표 둘째 날인 모레
방역당국이 외출을 허용한 시각인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사전투표소에 도착해야 하며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대선 투표 마감 시각인 9일 저녁 7시 30분까지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이른바 깜깜이 기간에 돌입합니다. 다만 어제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는 조사 시점을 명확히 밝히면 공표와 인용 보도가 가능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함에 따라 지난달 23일에서 28일까지 투표를 마친 재외국민표 중 두 후보를 찍은 표는 무효표가 처리됩니다. 중앙선관위는 내일과 모레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에선 안 후보와 김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했다는 안내문이 투표소 곳곳에 붙고 두 후보의 이름 옆 기표란엔 사퇴 문구가 표시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9일에 진행되는 본투표는 이미 투표 용지가 인쇄됐기 때문에 두 후보의 이름 옆에 사퇴 문구는 표시가 되지 않고 대신 후보 사퇴를 알리는 안내문만 투표소 내부 잘 보이는 곳에 붙습니다. 대구시 선관위가 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붙잡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1일 대구시 북구의 한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선거 벽보를 훼손하고 달아나던 중 현장에 있던 선관위 관계자에게 붙잡혔습니다. 선관위는 남성을 경찰에 넘기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실련 공약검증단은 20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재원 마련 방안이 없어 구체성이 떨어지고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신련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표를 얻기 위해 부실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부동산 분야에서 네 후보 모두 대규모 공급 정책을 내세웠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으며 경제 분야에선 심 후보를 제외하면 양극화 해소 공약이 미흡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실련은 또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국정 운영 과정에서 공약이 수정되거나 폐기될 수 있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장정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장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야권 단일화 이야기부터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오늘 아침에 전격 단일화를 이제 선언을 하면서 지금 일주일도 이제 채 남지 않고 딱 6일 남았죠. 대선판이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어젯밤 여야 대선 후보들의 마지막 법정 TV 토론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네. 이 자리에서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각을 세우는 모습은 그전 토론회와는 달리 크게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탄소 중립 정책 질문 과정에서 안 후보가 윤 후보에게 공세를 이어갈 듯 보였지만 이내 안 후보가 설명하는 선에서 그쳤고요. 또 두 후보가 어제 같은 붉은색 넥타이를 메고 토론회에 나왔는데 단일화가 성사된 지금 보니 이게 복선 아니었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직전에 열린 토론회였죠. 25일 TV 토론에서는 사실 야권 단일화가 거의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두 후보에게 야권 단일화 가능성을 물었는데 윤 후보는 여지를 남기긴 했지만 안 후보의 답변이 단호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25일 토론회 당시 분위기부터 보시죠. 네. 그동안에 국민의힘하고 이제 단일화 이야기가 그동안에 있으셨는데 어떻게 지금 양당 단일화가 아직 열려 있습니까? 이미 다 결렬됐다고 선언을 했죠. 앞으로 더 추진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까, 윤석열 후보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그 주말의 상황하고 이제 완전히 다르게 두 후보의 이제 기류가 바뀐 것 같은데 긴박했던 협상 과정도 살펴볼까요? 네, 두 후보 어제 TV 토론 직후에 전격 심야 회동을 가졌습니다. 네. 장소는 장제원 의원의 매형집이라고 하는데요. 장 의원은 윤 후보의 측근, 매형은 공교롭게 안 후보와 친분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자리에는 장제원 의원뿐 아니라 이 안 후보 측 이태규 의원도 함께 했는데요.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 2시간 30분간의 회동에서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는 국정 운영과 정치 철학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합의문 마련까지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켰습니다.
국민의당은 안 후보의 전격적인 결단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주 협상이 결렬된 이후 두 후보 측이 별도의 물밑 접촉을 갖지 않았고 당내 관계자들도 오늘 기자회견 전까지 단일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하면서 어젯밤 TV토론 이후 상당히 전격적으로 회동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합의를 이끌어낸 시점이 대선 사전투표 하루 전날인데 내일부터 이제 사전투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투표에 이 야권 단일화가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 대선을 6일 앞둔 오늘부터는 이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로는 이 단일화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진행될 이 사전 투표의 용지에는 안철수 후보 기표란에 이 사퇴라는 글자가 표기되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한 김동연 전 대선 후보의 기표란에도 역시 사퇴가 표기됩니다. 이 본투표와 달리 사전 투표의 경우에는 투표 현장에서 용지가 인쇄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선 당일 이 본투표 용지의 인쇄는 이미 지난달 28일 끝났습니다. 따라서 두 후보 사퇴가 표기되지 않고 당일 투표소에만 그 안내문이 부착되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야권 단일화의 1차 데드라인 시점으로 투표용지 인쇄 전날인 2월 27일이 거론되었던 겁니다. 현재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이 초박빙 접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조금의 지지율이라도 붙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두 자릿수는 아니지만 이 8%대 견고한 안 후보의 지지율이 어디로 향할지가 이번 대선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재외국민 투표는 모두 마쳤기 때문에 재외국민 유권자 중에서 안철수, 김동연 후보를 찍은 경우에는 사표가 됩니다. 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허를 찔렸다고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이 정치 개혁안으로 안철수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냈던 민주당 오늘 아침 긴급 회의를 열어서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두 후보의 단일화 선언을 야합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권 단일화를 물 건너간 것으로 보고 정치 개혁안을 내밀어서 이 안철수 후보에게 연대 손길을 보냈던 터라 아무래도 앞으로의 전략에 수정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는데요. 일단 이재명 후보 야권 단일화에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은 대선 기간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등지에서 집중 유세에 돌입해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미지로 윤석열 후보에게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있었던 TV 토론 이제 짚어보죠. 이제 이재명 대 윤석열 두 양강 구도가 이제 확정이 됐는데 어제 TV 토론에서 두 후보가 대장동 의혹과 이제 특검을 놓고서 격렬하게 맞붙었었죠. 네, 두 후보 어제 이 TV 토론에서 대장동 의혹 부분에서는 상당히 공격적이었다. 전례 없이 이런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네. 두 후보의 대장동 의혹의 몸통은 바로 당신이라는 주장은 매번 TV 토론에서 펼쳐왔는데 어제는 특검으로까지 이 설전이 이어지면서 급기야 마지막 발언에서 서로를 몸통이라고 겨누면서 공세를 펼쳤는데요. 이 토론의 마무리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연히 특검해야지요. 특검하고 책임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져야 된다. 이거 동의하지 않는 거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저는 분명하게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작년 9월부터 특검을 하자. 또 뭐 우리 것도 할 거 있으면 받자 했는데 지금까지 다수당이 이거를 채택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고 선거를 지금 일주일 남겨놓고 또 특검을 하자고 그럽니다. 이렇게 후한무치하고 부패한 이 민주당 정권이 집권 연장을 한다는 것은 재앙입니다. 네, 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 이제 6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상 내일부터 투표는 시작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야 모두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내일 아침 서울 광화문에서 윤석열 후보는 부산에서 이 사전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3월 9일 두 후보 중에 어느 쪽이 좀 승리의 미소를 짓게 될지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야권 단일화 그리고 어제 있었던 TV 토론의 대장동 특검 격도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장정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3월 3일 사람들의 시선을 끈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빨간 넥타이가 신호입니다. 어젯밤 TV토론 이후 오늘 아침 공동선언까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야권 단일화 과정은 그야말로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새벽에 자택으로 향하던 윤 후보가 연락을 받고 차를 돌렸다고 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이뤄진 만남에 극적 타결로까지 이어진 건데요. 하지만 일각에선 이미 TV 토론 때부터 단일화 조짐이 있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선거 판세에 임하는 각 정당의 자세 이런 것들을 어젯밤 토론에서 볼 수 있었고 그 연장선에서 새벽 회동이 이루어지고 합의가 나오고 그렇게 저는 해석해요. 우선 안철수 후보가 빨간 넥타이를 메고 나왔지 않나요 어젯밤에? 저는 좀 눈여겨봤는데 뭐 좀 이상하다 그런 느낌은 있었어요. 윤석열 후보뿐 아니라 안철수 후보도 빨간 넥타이를 메고 나왔었다. 진보 진영 인사인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두 후보가 어제 TV 토론에서 드레스 코드가 같았다는 점을 눈여겨봤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선거 국면에서 후보들은 대개 드레스 코드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죠. 어제 토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문 대통령에게 선물 받았다는 감색 바탕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 사선 무늬가 새겨진 넥타이를 메고 나왔고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당을 상징하는 색깔이 노란색 셔츠에 노란색 운동화를 신고 나온 반면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어두운 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메고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 후보가 TV 토론에서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빨간 넥타이를 보면서 좋은 일이 있으려나 생각했다면서 안 후보가 단일화 분위기 조성에 성의를 보인 게 아닌가 싶다고 조심스럽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젯밤 TV 토론뿐 아니라 오늘 오전 단일화 공동선언 발표 때도 두 후보는 나란히 붉은색 계열의 넥타이를 메고 국민 앞에 섰는데요. 정권 교체라는 명분 아래 함께하기로 한 두 사람의 단일화 효과가 막판 대선 전국에 과연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진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투표 시 유의사항입니다. 차기 대통령을 뽑는 제20대 대선 본투표는 앞으로 6일 뒤인 오는 9일에 실시가 되지만 사실상 투표의 시작은 내일부터입니다. 이번 대선의 사전투표가 바로 내일부터 이틀간 전국 3,552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가 되는데요. 중앙선관위가 오늘 투표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투표하러 가기 전에 신분증과 마스크 챙기는 건 필수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사전투표는 유권자들이 자신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에 있는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주소지 관 내에서 투표를 할 경우 투표용지에 기표를 해서 투표함에 바로 넣으면 되지만 만약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사전투표를 할 경우에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서 기표한 후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서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 대상자도 사전투표 참여가 가능하지만 일반 유권자와 달리 투표일과 시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사전투표 2일차인 오는 5일 오후 5시 이후부터 투표 목적으로만 외출이 가능하고 6시 전에 투표소에 도착을 해야 합니다. 이때 신분증 외에도 확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투표 안내 문자 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확인 과정을 거친 후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한 후 즉시 귀가해야 합니다.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 의식이 높아지면서 SNS에 투표 인증샷을 남기는 경우도 많은데요. 투표소 밖에서 투표 인증샷을 찍는 건 가능하지만 투표소 내에선 안 됩니다. 또 SNS나 문자메시지에 자신의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 등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서 올리거나 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지만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서 SNS 등에 올리거나 전송하는 건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하니까요.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확진자 등의 특별투표 대상자가 100만 명에 달하면서 일각에선 투표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사전투표와 본투표까지 두 번의 기회 중 한 번을 선택할 수 있는 만큼 투표 방법과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서 유권자로서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은항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그리고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말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박찬수 기자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오늘 새벽에 아주 메가톤급 사건이 터졌죠.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단일화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윤안 두 후보의 단일화의 의미와 이것이 선거 막판 판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이제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되는데 예. 하루 앞두고 야권 단일화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예.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야권 단일화는 이제 정말 이제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예, 그런 이제 맞습니다. 관측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두 기자분들은 어떻게 예상을 하셨는지 먼저 좀 궁금해서 들어보겠고요. 그리고 이런 극적인 타결이 가능했던 원인, 핵심 그 요인은 어디에서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저도 어제 TV 토론을 볼 때까지만 해도 단일화가 이루어지라고는 생각을 못했고요. 네. 오늘 아침 제가 6시쯤 일어났는데 휴대폰으로 뉴스 서치하다가 저도 좀 놀랐습니다. 놀랐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갑자기 이루어졌느냐라는 건 사실 윤석열 후보 입장보다는 오히려 안철수 후보의 입장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열흘 전에 단일화를 안철수 후보가 사실상 깼었고 지금 합의한 그 내용이 열흘 전에 이미 합의가 됐던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갑자기 깼다가 왜 다시 어제 안철수 후보가 먼저 그 제안을 해서 윤석열 후보가 만나서 단일화를 했느냐. 그 이유를 살펴보면 어쨌든 지금 한 자릿수 숫자의 지지율로 계속 대선을 가느니보다는 지금 드랍하고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면은 거기서 뭔가 역할을 하는 게 더 낫겠다. 오늘 그 두 사람의 그 기자회견을 보면 저는 가장 그렇게 인상 깊었던 단어가 네. 안 후보가 그런 얘기했고요. 실행력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실행력이요? 실행력.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드랍해갖고 지지하시는 분들이 실망하셨겠지만은 앞으로 실행력을 통해서 보여드리겠다고. 그 얘기는 윤 후보가 집권하면은 정부에 들어가서 자기가 네. 정부 정책 실행을 통해 갖고 국민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뜻으로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크지 않았나라고 저는 이렇게 짚어보고 싶습니다. 네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지금 말씀하신 실행력, 그 앞에 부분에 보면 행정 경험, 국정 경험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본인이 정치를 한 10년을 했는데 국회에서 법안 같은 걸 많이 만들어 봤지만 실질적으로 국정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아하, 저게 바로 DJP식 협상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DJP식 협상이라는 게 결국은 JP가 그 어떤 집권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본인 스스로 대통령이 되면 제일 좋지만 그게 안 되니까 DJ와 함께 함으로써 공동정부를 구성한 거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안철수 후보도 지금 이대로 가면 뭐 명확한 거는 3등 아니겠습니까? 네. 4등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2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분명한 상황에서 지금 본인이 사실은 이제 3등으로 완주하면은 완주했다는 거 외에는 아무런 실리도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거보다는 오히려 미래를 기약하는 한 5년 뒤쯤을 기약하는 선택을 하고 네. 그동안에 국정에 참여해서 뭔가 본인의 실적을 쌓아서 국민들로부터 재평가를 받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게 네. 4일 만에 이렇게 유턴을 한 결정적인 계기가 아닌가 싶고요. 뭐 3월 1일 날 보면 또 안철수 후보의 후원회장이죠. 김동길 명예교수가 유튜브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스스로를 포기하는 용기 뭐 이런 걸 얘기했거든요. 아마 거기에도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공동 선언문을 이제 살펴보면 인수위원회 이제 구성하고 통합정부 이제 구성에 대한 이제 언급이 나오는데 이 뭐 국무총리를 뭐 맡을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뭐 예상과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공동 선언문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공동선언문이 가치에 의한 단일화라고 이렇게 미사여구로 포장했습니다만은 결국 안에 담겨 있는 건 자리를 나눠먹는 거다. DJP 연합이 바로 그 하나의 그 예가 될 수 있죠. DJP 연합에서 JP가 전혀 이렇게 생각이 다른 DJ와 손을 잡은 거는 국무총리 주고 내각의 일정 부분의 그 강력 임명권을 JP에게 줬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는 안철수 후보는 국무총리를 아마 약속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외에 그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면 윤석열 내각에 뭐 3자리든 5자리든 아니면 3분의 1이든 일정 규모의 그 강요 임명권을 약속받고서
사인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왜 그러냐면 장제원 의원하고 이태기 의원이 처음에 실무 협상을 할 때는 그런 얘기들이 좀 오갔다고 해요. 근데 그 얘기를 안철수 후보가 듣고서 이건 아니다 그랬다는 거거든요. 근데 안철수 후보와 잘 아는 사람들의 이 주변 평가를 보면 안철수 후보는 그런 거보다는 가치를 더 중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도 뒷얘기들 흘러나오는 걸 보면 안철수 후보가 뭐 질문을 3개를 적어 가지고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협상을 할 때. 그러면서 첫 번째 질문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건데. 자, 이런 각서와 약속 같은 게 언제 지켜진 적이 있느냐. 근데 우리 윤 후보님은 저한테 어떻게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랬다는 거죠. 그 종이 쪼가리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러면서 그냥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거기에 얘기한 뭐 개혁, 미래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공동선언문에 나온. 저는 안철수 후보가 그런 가치에 더 충실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나머지는 어차피 약속을 해서 나중에 당선되고 나서 안 지키면 또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그냥 믿겠다. 약간 그런 통큰 합의 쪽으로 이루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전투표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진 이번 단일화의 파급력이 얼마나 될지가 결국 관심사인데요. 윤 후보가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는 관측이 나오는 반면에 야권 후보 단일화가 예상보다는 좀 늦어진 데다가 단일화에 대한 반발 작용으로 이 후보 지지층이 결집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두 분은 이번 단일화 파장과 시너지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가 대략 한 6%에서 10% 정도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다르지만. 자, 이런 걸 보면 그 6 내지 10이라는 거에 사실은 안철수 후보 고유의 지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저는 봐요. 이재명 후보도 싫고 윤석열 후보도 싫다. 저는 이런 세력이 제일 많다고 보고요, 거기에. 반면에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없다면 나는 이재명 후보한테 갈 거야 하는 세력도 좀 있고 아니야 나는 윤석열 후보한테 갈 거야 이렇게 다 이제 혼재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안철수 후보가 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했을 때 윤석열, 이재명 둘 다 싫다 하는 사람들은 아마 대개의 경우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표가 이제 이재명 후보냐 윤석열 후보냐 나눠질 텐데 일단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가는 표가 더 많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안철수 후보가 완주를 한다고 했을 때도 이제 초박빙 상태였거든요. 그 초박빙 상태에서 약간의 균형이 깨지는 단초를 제공했다. 물론 반대로 또 이재명 후보 쪽으로 결집하는 세력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손익 계산을 해보면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 쪽한테 플러스가 되는 거는 틀림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예, 저는 어느 쪽이 플러스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열흘 전에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가 한번 깨졌단 말입니다. 그때 깨지는 순간에 사실은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거의 붙었었습니다. 붙어갖고 야 이재명 후보가 역전하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도 나왔는데 그 이후에 보면은 붙었던 지지율이 또 조금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최근 보면은 20, 30세에 한 2, 3%, 많게는 4, 5% 정도 윤석열 후보가 또 앞서는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왔단 말입니다. 네. 왜 그럴까? 그 단일화가 열흘 전에 깨진 거에 실망한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미 윤석열 후보 쪽으로 옮겨갔던 겁니다. 그게 반영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엎어지지 않고서 지지율이 조금 더 격차가 벌어졌던 건데 그렇다면 지금 남아있는 안철수 후보 지지층은 저는 거의 한 반반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만큼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고요. 다만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선거 막판에 어쨌든 기세, 바둑을 두면 이제 기세가 중요한데 기세라는 측면에서 보면 큰 단일화 이뤘으니까 윤석열 후보가 기세를 잡은 건 맞고요. 다만 그 바둑을 둬보면 아시겠지만 기세를 통해 갖고 판을 막 몰아치고 상대방을 몰면서 주도권은 잡지만은 막상 그렇게 바둑을 두는데 실제로 세력은 싸워도 나중에 집계산할 때 보면 실리는 없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기세는 탔지만은 개가에선 지는 경우가 바둑에선 꽤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의 기세는 잡았지만은 승패는 끝까지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하실 말씀 글쎄요. 있으신가요? 아니 뭐 제가 저는 뭐 바둑을 못 둬서 특별히 그렇지만 아니 지금 그 말씀하신 게 뭐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저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표가 되더라도 윤석열 후보한테는 이득일 것이다.
이미 사실은 윤석열 후보 진영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른바 개가를 해봤을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하는 게 낫냐 안 하는 게 낫느냐는 걸 해봤을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선거 전문가들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밀어붙였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기세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더군다나 내일부터 투표에 들어가는데 오늘 단일화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요 벌써 이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 이 사람들 사이에서 상당한 정도의 어떤 안도감 이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한마디만 더 하면은 우리가 2002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가 깨졌을 때 그때 다들 이회창 후보가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선거 당일날 민주당사에 당직자들이 아무도 안 나왔어요. 다 진 줄 알고 그 전날 술 마시고서 다 집에 가고 딱 3명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3명. 그때 김현미 장관이 아마 그때 부대변인이었나 갖고 3명만 나오고 나머지는 다 졌다고 했는데 막상 투표함을 열어보니까 결과는 전혀 바뀌었던 거거든요. 이처럼 그 민심의 흐름이라는 건 사실은 미리 예측하거나 아무리 선거 전문가들이라도 미리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고 그건 진짜 투표함을 까봐야 그때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의 입장과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이제 궁금한데요. 하루 앞서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또 기세를 또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와 전격적인 단일화를 성사를 시켰었는데 야권 단일화가 더 큰 규모로 그 다음 날 바로 또 직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후보의 정치 개혁과 통합 정부론 어떻게 힘이 좀 빠진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상관없이 계속 추진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좀 나눠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통합정부론은 좀 힘이 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 통합정부론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었던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 버렸으니까 그럼 통합정부는 누구하고 하는 거냐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건 좀 힘이 빠질 텐데 김동연 후보를 잡은 건 어쨌든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거는 김동연 후보가 문재인 정부 첫 경제부총리로서 그 문재인 정부 상당히 각을 세웠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문재인 정부 사람이지만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 떨어져 나온 그런 중도층의 상당한 소구력이 있기 때문에 그 김동연 후보와 이렇게 단일화를 한 거는 문재인 정부를 과거 지지했던 사람들 좀 최대한으로 끌어모을 수 있는 확장의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열어놨다라는 점에서는 일단 플러스 요인이라고 봅니다. 저는 김동연 후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어떤 지지율 이런 것들이 미미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게 지지율이 어느 정도 돼야 후보직을 사퇴하고 미뤄졌을 때 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김동연 후보는 안철수 후보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통합정부론 사실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가 통합정부론으로 상당히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람을 보내서 많은 설명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훨씬 더 달콤했다고 저는 듣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훨씬 더 우리는 많은 걸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양쪽으로부터 어찌 보면 안철수 후보는 견적을 다 받았던 거죠. 근데 견적은 이재명 후보가 어찌 보면 더 싸게 그러니까 많은 값을 쳐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는 이쪽을 선택했다는 거죠. 왜 그런 건가요? 그거는 저는 신뢰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보여왔던 여러 가지의 신뢰의 문제를 안철수 후보가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종이 쪼가리 같은 거 필요 없다. 차라리 나를 믿어라라고 한 윤석열 후보의 그 러브콜을 보다 더 안철수 후보가 신뢰했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김동연 후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지지율 그게 이제 덩어리죠 일종의 덩어리하고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덩어리는 크기 자체에 굉장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파장은 당연히 안철수 후보 쪽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요. 물론 이제 파장이야 당연히 크지만은 그 신뢰라는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TV 토론에서 심성경 후보가 물었지 않습니까? 단일화 하실 거예요? 안철수 후보 안 한다. 이미 결렬됐습니다.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유세 다니면서 뭔 얘기했냐면 윤석열 후보 찍으면 1년 뒤 손에 장을 지지고 싶으실 겁니다. 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 얘기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진짜 밀실 합의를 통해 갖고 단일화를 딱 하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했을 때 과연 사람들이 그 안철수를 얼마나 믿고 안철수의 신뢰를 보내면서 그 안철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로 올라갈 것이냐. 저는 그 이미 신뢰성은 안철수 후보가 확 상실했기 때문에 파급력이 예상보다는 굉장히 적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의 단일화는 없는 건가요? 가능성 있는 단일화가 생각할 이제는 수 있는 없죠. 게 심상정 후보는 절대 단일화를 안 할 겁니다. 이제까지 그 진보정당 후보가 대선에서 단일화한 적이 없기 때문에요. 이제는 3자 대결로 가는 거죠.
뭐 안철수 후보도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신당정 후보 같은 경우는 1997년에 김대중, 이해창 후보가 맞붙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격전이었죠. 네. 그 당시 진보 진영하고 개혁 진영에서 권영길 국민승리 21 후보에게 엄청난 압력을 넣었습니다. 야, 지금 이렇게 격전인데 권영길 당연히 드랍하고서 네. 김대중 후보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때도 지지 안 했거든요. 네. 그때도 지지 안 했었기 때문에 그게 전통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사실은 단일화 압력이 별로 세다라고 볼 수가 없죠. 진보 정당에 대한. 네. 당연히 마지막까지 갈 겁니다. 글쎄요, 뭐 아니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도 뭐 생각은 비슷한데 정치에서 또 절대라는 건 없거든요. 그 정도 여지만 제가 남겨놓겠습니다. 절대라는 건 없어요, 정치에서는. 1% 남아 있는 건가요? 아, 뭐 가능성은 알겠습니다.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게 아마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네, 오늘부터 또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기간에 돌입했습니다. 초박빙 판세에서 결국 20%대에 달하는 중도층을 누가 잡느냐, 이게 관건일 텐데 어제 선거적 마지막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마지막까지 대장동을 놓고 맞붙었는데 부동층 표심에 좀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영향이 있을 걸로 봤는데 마지막까지.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TV 토론을 보자마자 바로 단일화 이슈가 그걸 덮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3차 TV 토론의 영향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 저것도 이제 대장동 문제, 사실 이번 TV 토론은 그 중앙선관위가 제한 3번의 TV 토론 모두가 대장동 이슈로 덮였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도 뭐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이 일로 인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영향력은 뭐 거의 없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네. 예, 단일화가 대장동 이슈를 덮어버렸다. 네. 예, 저도 거기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상당히 두 후보가 그냥 격렬하게 대장동 이슈로 맞붙었었는데요. 워낙 단일화가 더 크기 때문에 단일화에 덮여갖고 뭐 이제 대장동이든 뭐든 사실 후보 본인의 굉장히 큰 실언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제 다른 변수가 판세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 거고요. 이제 선거는 진짜 윤안 단일화에 대한 평가. 이걸 통해서 전공 교수를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유권자들은 이제 윤 후보를 찍을 거고, 저거 안철수 저거 완전히 믿을 만한 사람이 안 되네. 윤안 단일화? 난 도저히 안 되겠어. 납득할 수 없어. 오히려 이재명이 더 낫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재명 후보에 갈 거고, 결국 윤안 단일화에 대한 평가가 마지막 선거 판세를 결정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투표율이 또 이렇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런 평가에 따라서 자기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많이 끌어내는 그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투표율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표율이 비슷하다면 뭐 그건 이제 윤석열 후보한테 그 윤난 단일화가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 진영 지지층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 그 마음을 고쳐먹고 투표장으로 적극 달려갔다. 윤석열 후보 측은 안심하고 말고 만약에 이렇다면 그러면 뭐 순위가 바뀔 수도 있겠다. 바로 그 투표장으로 달려가는 투표율을 이번에 이제 여쭤보려고 했는데 사실 그동안 이제 투표를 하면은 투표율이 높으면은 진보에 유리하고 낮으면은 그 보수 진영에 유리하다는 게 이제 뭐 통상적인 그런 이제 공식처럼 그렇죠. 인식이 됐었는데 이번에 그렇다면은 그런 그 정도의 공식은 좀 다르게 적용이 될까요? 아니 그거는 2012년에 이미 깨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2012년에 투표율이 75.8%였습니다. 그러면 그 전의 대선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표율이 높으면 뭐 진보에게 유리하다 이 공식은 2012년에 이미 깨졌고요. 그런데 이때는 대선에서 사전투표가 도입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렇죠? 근데 2017년에 사전투표가 도입이 됐죠. 도입이 됐는데 그때야 뭐 어차피 운동장 자체가 기울어졌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한 때고 그다음에 그래도 그때 77.2%였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보다 더 높았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시작이 돼서 이틀간 진행이 되고 3월 9일 본투표가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 관심도나 이런 걸 봤을 때 특히 지금 사전투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지금 여론조사상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 진영에서도 사전투표를 굉장히 독려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전투표에 나가는 아마 윤석열 후보 지지층도 꽤 많을 것으로 보여서 그러면 그러니까 지난 5년 전에 77.2%보다 오히려 이번에 투표율이 더 올라가는 것 아니냐.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변수가 좀 그 코로나, 오미크론 아니겠습니까? 지금 20만 명 이상이 뭐 육박해서 막 나오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5년 전에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26.1%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바로 오미크론 그런 영향 때문에 이 26%를 뛰어넘었을 것이다. 네. 사전 투표율이. 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 본 투표율까지 합산하면 한 몇 %로 예상을 더 넘을 하시나요? 거. 그래서 이번에는 뭐 거의 80%에 육박하지 않을까. 근데 이런 전망이 반드시 맞는 건 아니에요. 2012년 정도의 그런 급의 2012년은 투표율이 75.8%였는데 네. 그때는 사전 투표가 없었고요. 네네. 아무튼 최종 투표는 그 정도로 이제 예상을 네.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전통적인 그런 투표율에 대한 공식이 이번에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2년에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공식은 깨졌고요. 네.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제가 2012년에 아직도 그 기억나는 게 제가 그때 이제 편집국장이었는데 D-2일이죠. D-2일에 정치부장이 저녁에 콜라보가 또 왔어요. 갖고 하는 얘기가 문재인 후보가 이길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2개의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문재인 후보가 엎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공개된 갤럽 여론조사 보면은 D-2일에 그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1% 차이로까지 추격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추격을 했다가 그게 다시 벌어지거든요. 벌어져서 결국 결과는 3.6% 108만 표차 차이로 문재인 후보가 지는데 그럼 왜 이렇게 추격했다가 벌어졌나? 제가 그 뒤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어쨌든 이명박 정부 5년을 거치면서 여권표들은 이명박 정부가 잘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저거 꼭 찍어줘야 돼라고 이제 중도나 아니면 부동층으로 나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막판에 양쪽 후보가 세게 격전이 벌어지니까 결국 하루 이틀 남기고서 다시 박근혜 후보 쪽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투표율이 높아지면 어쨌든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표가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몇 프로가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 점에서 보면은 이번 대선의 투표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한 80% 안팎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비록 아무리 오미크론이 있고 하더라도 사전 투표가 일단 굉장히 잘 돼 있고 거기다가 양쪽 진영의 결집이 유난 단일화를 통해서 더 이렇게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투표율은 아마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할 것 같다고 저는 봅니다. 두 분 다 80% 정도를 예상을 하시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지역이나 연령별 투표 상황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 캐스팅 보트 역시 수도권과 2030 세대가 될지 한번 들어볼까요? 눈여겨볼 지역이나 또 연령대 있다면 추가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2030 같은 경우 특히 20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선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는데 30부터 50까지 그 지점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훨씬 우세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얼마나 이제 지지율 차이를 벌이느냐.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 역대 각종 여론조사에서 수도권에서 이렇게 이 국민의힘 계열의 후보가 선전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그게 이제 부동산 정책 때문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이게 유지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남은 어떻게 보십니까? 호남은 뭐 과거에 보면 뭐 문재인 후보 시절에 보면 뭐 거의 90% 정도 안팎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가 한 5에서 70% 정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결국은 막판에 결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90%까지는 몰라도 아마 85% 이상 정도로 결집은 될 것이고요. 그에 대한 이제 일종의 반작용이죠. 반작용으로 영남은 또 윤석열 후보 쪽으로 결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저도 비슷한데 수도권이 최대 승부처다. 그러니까 현재 유권자가 한 4,400만 명인데 수도권 비율이 50.2%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딱 절반인데 역대 대선에서 수도권에서 지고서 대통령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2000년 이후에. 네. 2012년에 서울에서 문재인 후보가 이겼습니다. 근데 경기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이겨갖고 수도권 전체로 하면은 약 7만 표 정도를 박근혜 후보가 이겼었거든요. 그걸 보면 이번에도 뭐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수도권에서 이기지 못하면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보고요. 네. 연령대는 저는 30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30대가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역전을 하려면은 30대에서 조금 더 이렇게 지지율을 높여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의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당은 굉장히 30대에 공세를 집중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2030 여성들. 네. 이미 20대 남자들은 다 똘똘 뭉쳐갖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있고, 근데 2030 여성들은 이재명 후보의 어떤 신뢰성이라든가 여러 문제 때문에 사실은 심상정 후보로도 가고 또 안철수 후보로도 가고 부동층으로도 가 있었거든요.
이 표들은 절대 이제 윤석열 후보로는 안 가는 표들인데 이 표들이 얼마만큼 이재명 후보 쪽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결집할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네, 2030 여성 표심이 얼마나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실어줄지가 또 관전 포인트라고 예,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수 기자님 먼저 들어볼까요? 예, 2011년에 안철수 후보가 정치에 입문한 이후로 11년 동안에 11번 철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후보 사퇴, 후보 양보, 또 정당을 창당했다가 해산하고 정당 합당했다가 다시 분당하고 그래갖고 이번이 이제 11번째 진짜 매년 한 번씩 이렇게 그 철수를 한 셈인데 그걸 보면은 참 우리 정치, 한국 정치 하나의 그 신기록이 아닐까 하는 점에서 저는 한국 정치의 신기록 안철수의 또 철수를 오늘의 한 줄 논평으로 삼겠습니다. 네. 최병욱 위원님. 오늘 뭐 계속해서 단일화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바로 2012년이죠. 2012년에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를 했는데도 졌거든요. 그러나 단일화가 그 승리를 하는데 기반이 되는 건 틀림없다. 그런 차원에서 단일화가 승리의 충분 조건은 물론 아니지만 단일화는 승리의 필요 조건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에서는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타결된 야권 단일화 그리고 대선에 미칠 영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내일 점차 하늘이 흐려지겠고요. 낮부터 중부와 전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면서 공기질이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흡기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